별자리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구성하는 각 별들은 그 별이 상징하는 형상으로 위치가 묘사되며 형상에 참여하지 않는 별들은 아모르포토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별자리 그림은 별자리의 기원에 대한 특별한 함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마차부자리입니다. 마차부자리는 고대 그리스어로 히니오코스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마차부 또는 마차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차부자리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마차를 관리하거나 마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왼손에 염소를 들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도대체 염소가 마차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중세시대의 민담 중에는 염소가 끄는 마차를 몰고 다니는 마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염소가 악마를 상징하는 데서 발생한 민담입니다. 이는 별자리 그림보다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상징이죠. 따라서 마차와 염소 또는 마차부와 염소와의 연관 관계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나 상징에서 찾아야 합니다만 마차부와 염소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신화나 상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별자리에는 상당히 많은 신화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주저리 많은 말을 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형상과 이야기 간에 나타나는 불일치는 고대 그리스가 별자리의 종주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즉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승의 단절로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상징이 위에 고대 그리스의 신화들이 억지로 덧붙여진 것입니다. 별자리가 고대 그리스의 유산이 아님을 알려주는 여러 단서들과 그 진정한 기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고대 그리스의 신화 작가들이 마차부자리에 어떤 이야기들을 덧바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차부자리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신화는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에릭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릭토니우스는 불카누스라는 로마식 명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아들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 일로 너무나 바빠서 에릭토니우스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에릭토니우스는 아테네 여신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아테네 여신은 에릭토니우스에게 말을 길들이는 법을 비롯한 많은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장성한 에릭토니우스는 아테네 여신을 기려 파나테나니아라는 이름의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에릭토니우스는 태양을 끌고 다니는 사두 마차를 모방하여 마차 하나에 4마리의 말을 묶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으로 에릭토니우스는 제우스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별 사이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에릭토니우스는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 다른 마차부자리 이야기는 헤르메스의 아들이자 피사의 왕 오이노마우스 왕의 마부인 미르틸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게는 히포다메이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왕은 딸이 쉽게 결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딸의 구원자들에게 마차 경기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히포다메이아를 마차에 태우고 먼저 출발하여 남부의 항구 도시인 코린트에 먼저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린트에 도착하기 전에 왕에게 따라잡힌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죠. 문제는 능숙한 마차부인 미르틸로스가 모는 오이노마우스 왕의 전차는 그리스에서 가장 빨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자들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수십 명의 구원자들이 살해되고 나서 탄탈루스의 아들 펠롭스가 구원에 나섰습니다. 펠롭스에게 한눈에 반한 히포다메이아는 왕 몰래 미르틸로스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문제는 미르틸로스도 사실 히포다메이아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르틸로스는 시합 전날 마차의 바퀴축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펠롭스를 추격하던 오이노마우스 왕의 전차는 전복되었고 왕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왕이 죽자 히포다메이아는 펠롭스와 미르틸로스 사이에 남겨졌습니다. 펠롭스는 미르틸로스를 바다에 던져버림으로써 이 어색한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헤르메스는 죽은 그의 아들을 기려 그 형상을 마차부 자리로 하늘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마차부 자리의 세 번째 이야기는 히폴리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세우스의 아들인 히폴리토스는 계모 파이드라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히폴리토스는 계모의 구애를 거절하였고 수치심을 이길 수 없었던 파이드라는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사실을 오해한 테세우스는 히폴리토스를 아테네에서 추방하고 전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포세이돈에게 히폴리토스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로써 히폴리토스는 마차를 몰고 아테네를 떠나는 도중 마차가 부서지면서 죽고 맙니다. 이상이 마차부에 얽힌 신화입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염소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미르틸로스의 이야기가 진짜 마차부 자리의 이야기라고 주장한 게르마니쿠스 카이사르도 염소는 애써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마치 이 염소들이 별도 별자리인 양 완전히 다른 신화가 존재합니다. 아라토스에 따르면 카펠라는 암염소 아말테이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기 제우스가 크레타 섬에서 바로 이 염소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염소는 고답으로 제우스를 젖먹이던 시절에 품고 있었던 두 마리 새끼와 함께 하늘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차부 자리 에타별과 제타별이 바로 라틴어로 타이디, 그리스어로는 에리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염소의 새끼들을 상징합니다. 히기누스는 이 두 개의 별을 염소의 새끼로 처음 부른 사람이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천문학자였던 클레오스 타라투스라고 기록했습니다. 간혹 마차부 자리 에타별과 제타별 북쪽에 있는 병광성인 마차부 자리 엡실론별이 세 번째 새끼 염소로 언급되곤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와 신화학자들에 따르면 염소의 새끼는 딱 두 마리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아말테이아는 염소가 아니라 이 염소를 키우던 ним프로 등장합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역시 이 염소에 대해 마차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염소는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생겨서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타이탄들을 겁먹게 했다고 합니다. 장성한 제우스는 세상의 패권을 놓고 타이탄들과 겨루었습니다. 제우스는 신탁에 따라 염소의 가죽을 이용하여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망토를 만들었죠. 망토의 뒷면은 보르곤의 머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 염소 가죽은 아이기스라 불리는 제우스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기스라는 단어는 염소 가죽을 의미합니다. 제우스는 아이기스에 의해 보호받는 한편 적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제우스는 이 염소의 뼈에 보통 염소와 같은 가죽을 입혀 하늘의 별 카펠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상이 마차부 자리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리스 신화들입니다. 이처럼 마차부 자리에 왜 염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전설도 전하지 않습니다. 마차부 자리는 밤하늘에서 여섯 번째로 밝은 별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카펠라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는 암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아익스라고 하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카펠라는 43광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마게스트에서 이 별을 마차부의 왼쪽 어깨로 묘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나 플램스티드, 보데 등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별지도에서 카펠라는 염소의 몸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차부 자리 베타별은 멘칼리넨입니다. 아라비아어로 마부의 어깨를 의미하는 맨키브 딜 히난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스의 천문학자들은 마차부 자리의 감마별을 마차부 자리와 황소 자리가 공유하는 별로 간주했습니다. 이 별은 오래된 별지도에서 마차부의 오른쪽 발이자 황소의 왼쪽 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바이어는 17세기 초반 각 별의 그리스 철자를 할당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는 이 별을 마차부 자리 감마별이자 황소 자리 베타별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별자리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별을 황소자리, 베타별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별은 더 이상 마차부자리 감마별이 아니며 오늘날 그려지는 형상에서 황소의 뿔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마차부의 오른쪽 발은 더 이상 그려지지 않습니다. 별지기들의 바이블 딥스카이 원더스에서는 마차부자리의 관측 대상으로 총 3개장에 25개의 천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차부자리의 관측 대상들은 하나같이 난이도가 높아 책의 내용대로 관측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차부자리는 그 어느 별자리에도 뒤지지 않는 멋진 산계성단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M36, M37, M38이라는 메시에의 3개의 상계성단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상계성단들을 2015년 3월 메시에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관측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 초보 별지기가 간신히 메시에 천체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다가 너무나 쉽게 찾아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 별무리들을 보고는 얼마나 위안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늘이 주는 보석상자 선물들 같았습니다. 지금도 M38에서 M36과 M37을 거쳐 M35로 이어지는 멋진 산계성단들을 저는 별의 징검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갈 때마다 마치 시냇물에 파동이 일듯 별들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M38은 황소자리 베타별 및 마차부자리 요타별과 함께 거의 정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M38은 별들이 사방으로 뻗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성단은 불가사리 성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별들이 뻗어나오는 느낌 때문에 붙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황소자리 베타별과 마차부자리 세타별을 연결하는 선의 중간 지점에는 마치 이중별처럼 딱 붙어있는 6등급과 7등급의 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별들을 M36과 M37을 찾아가는 중간 기착지로 활용합니다. 이 별들에서 북서쪽 약 2도 지점에 M36이 있고 정반대쪽 약 2도 지점에 M37이 있습니다. M36은 3개 성단 중 가장 별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성단입니다. 그래서 M38이나 M37을 본 후 M36을 보면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M36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 M38과 M37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3번을 연속으로 감탄할 수 있는 멋진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M37은 마차부자리의 3개 메시의 산계성단 중 가장 멋진 자태를 뽐내는 성단입니다. M37에는 별의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하나같이 씨알이 굵은 튼튼한 별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산계성단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성단이죠. 망원경 없이도 마차부자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위 걱정 없는 한여름에 밤새 밤하늘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측의 마무리를 바로 카펠라가 만들어줍니다. 떠오르는 카펠라와 그 뒤를 이어 올라오는 여명은 밤새 별빛에 흠뻑 젖은 여러분에게 뿌듯한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도시에서 새벽에 만나는 카펠라도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모두가 잠들었지만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의 빛공해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카펠라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 별빛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